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그동안 정들었던 이 집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뭐, 사람이 한 번씩, 그냥 미친 짓 한번 하고 싶잖아. 그래갖고, 그런 상타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로 뭘 할까 하다가, 어차피 토요일이니까, 금융 이야기가 생각 없이 찍어내기가 가장 빨리 찍어낼 수 있는 영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림 같은 거 설명 없이 말로만 한다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채권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해지는 주식으로 알고 있고 디플레이션의 해지는 채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돈이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찍어내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인플레가 온다라는 그쪽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다 보니까 내 고객들 중에서도 지금 그냥 다 올 주식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게 오히려 저는 고객이 더 많이 이탈했거든요. 작년 들어가지고 작년 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잘했던 한 해 중에 하나여서 되게 리밸런싱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 떨어졌을 때보다 이게 많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계좌들이 많이 빠져나가더라고. 그리고 지금 있는 고객들 중에서도 이제 주식을 더 늘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거의 한 뭐 70% 정도 들고 가고 있거든요, 보통.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인플레가 올 때 채권 투자를 하면 그냥 다 병신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가렵냐 씨. 우선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사람들이 인플레 때 채권 투자를 하면 망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인플레가 오게 되면 뭐 각국의 중앙은행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물가를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채권 투자 병신들이 하는 짓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착시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착시 효과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금리도 똑같이 올라가게 되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금리도 똑같이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1억짜리 채권을 샀다고 해요. 1억짜리 삼성전자 채권을 샀어. 삼성전자에서 연 5%를 준대. 뭐 5% 주진 않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기가 1년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보통은 이표채라고 해서 여러분 1억 주고 채권을 이렇게 딱 사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채권 같은 거 써서 종이로 줬거든. 옛날엔 써서 줬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그냥 1억 있으면 그 약속한 연 5%의 이자를 뭐 3개월이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자를 줘요. 그러다가 1년 만기가 되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자 바꾸자 이러면서 이제 채권이랑 다시 바꾸면서 1억을 주면서 이렇게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플레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또 채권을 발행하게 됐을 때 그때는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5%짜리인데 새로 발행한 삼성전자의 채권은 10%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10% 나오지 않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되냐면, 채권은 중간에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채권이 똑같이 5%면 1억에 주고 산 거 똑같이 1억에 사고 팔 수가 있겠지. 근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올라버렸어요. 인플레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새로 발행하는 삼성전자의 채권은 이표율이 10%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여러분의 채권을 1억 주고 산다는 거냐는 거죠. 같은 돈이면 10%짜리 사면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짜리 채권이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 얼만큼 거래가 될 때까지. 그래서 뭐 1억 이하로 확 떨어지게 되죠. 거래가 될 때까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플레 때는 채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선 하나 확실한 거,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채권은요 부도만 안 나잖아요. 부도만 안 나면 다 돈을 상환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착시 효과란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됐단 말이야. 팍 올라갔어. 퍽 튀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보통 채권 펀드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바로바로 기준가가 반영되니까 갑자기 떨어지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채권은 계속 이표율이 계속 오게 되고, 그죠? 그리고 만기가 점점 가까워지잖아. 듀레이션 점점 짧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1억 받고 끝나게 돼 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돈은 받게 되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가슴 아플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새로 발행되는 저 10%짜리 채권을 샀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금융 쪽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와서 가장 주가가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존 리 아저씨가 가장 주가가 높은 사람이긴 한데, 그 이전에도 투자로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신용자산의 허남건 아저씨라던가 강방천 아저씨라던가 한국밸류 이채원 씨라던가, 뭐 이채원 씨는 지금 완전 초토화됐긴 하지만 근데 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그 천재적인 금융인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난 그게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박현주 회장이 뭘로 미래에셋을 만들었냐면 채권으로 미래에셋을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IMF 때 나라가 엄청나게 힘들어지면 금리가 팍 올라가게 되거든. 그때 장기 채권을 산 거야. 장기 채권 듀레이션 존나 긴 걸로. 그래서 나중에 안정되면 금리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그때 막 금리 막 10% 막 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장기 채권 10%짜리 사게 되면 나중에 IMF 끝나고 안정되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 10%씩 받아 먹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채권 가격은 또 얼마나 올라갈 거야. 반대로 맞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특히나 장기 채권이니까 듀레이션이 길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듀레이션은 뭐냐면 채권 투자로 이게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장기 채권이면 당연히 듀레이션이 길고 단기 채면 짧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짧은 채권들은 기준금리가 변해도 가격 변동이 적고요. 당연히 긴 것들 있잖아. 미국 채권 보면 막 10년, 30년 이런 거 이렇게 되잖아. 이런 것들은 금리 조금 바뀌면 그냥 가격도 이게 완전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게 되거든. 왜? 그만큼 듀레이션이 기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플레가 왔을 때, 금리가 튀었을 때 뭐가 좋다? 장기 채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 채권. 그때는 장기 채권. 그래서 박현주 회장이 그걸로 꿀을 빤 것도 있고, 실제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연금 말이 되게 많잖아. 국민연금은 그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뿐이지 운영은 되게 잘했거든요. 실제로 되게 잘했어. 근데 지금 와서 아마 조금씩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보는 게, 옛날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되게 괜찮게 나왔던 이유는 장기 채권을 편입을 잘했거든요. 그때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그때 장기 채권 많이 샀단 말이야. 지금쯤 되면 만기 다 돌아왔겠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금융의 이런 뭔가 글로벌 증시나 변동은 한순간에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데서 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이제 야 주식 몰빵이다, 이게 난 상남자 투자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말하는, 저는 이게 마음 편한 투자를 지향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채권이라는 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채권 투자는 망하지만 않으면 계속 받게 돼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단순간에 뭐 특히나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낮아지는 효과가 보이긴 한데 그게 뭐다? 착시 효과일 뿐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할지라도 채권에 투자하는 것들이 절대로 바보짓은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또 뭔가 또 이제 채권 이야기하니까 뭔가 조금 묘하긴 묘한데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이게 항상 캠으로 보면 몸이 되게 작아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면 제가 몸무게가 지금 83kg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몸이 좀 큰 편인데 이걸로 보면 되게 멸치처럼 나오네. 멸치 아닌데 뭔가 좀 억울하다. 그래서 여튼간에 다음에는 또 나중에 또 정신 오락가락하면 그때 또 한번 또 상탈하고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이제 이 골방을 탈출하는데 뭔가 나간다 생각을 드니까 그래도 그동안 여기서 내가 좀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다, 좀 수고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에게 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흐아!